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노공산악회 산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님 저번에 와서 보여드렸던 곳이 공부하던 곳이고 함부로 아무한테나 여기를 내두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오늘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거 4주기 맞이하여 전날인데 와서 보니까 너무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4주기가 되도록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 진상규명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노공산악회가 잠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노공산악회는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아픔, 그분의 사상과 같이 그분의 어떤 원칙과 상식을 순수하게 따르는 그런 순수한 모임이 저희 노공산악회입니다. 그래서 노공산악회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거 지금 산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좀 기리는 그런 정신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둘째 사위분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돌아가신 시신도 보셨고 예. 아니라고 했던 얘기도 저번에 봤거든요. 예. 네, 그 노공산악회 친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분들이 각별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생활도 아실 거고 예.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검찰 조사가 들어왔을 때 저는 대통령 노무현의 도수성을 훼손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 차후에 이 권력이든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최종 목적이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제거를 저는 키포인트로 삼았습니다. 하나, 그때 모든 정황 증거를 볼 때는 대통령님은 충만한 해명을 했고 충만한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데 불구하고 언론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모든 세력들이 대통령 죽이에 나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침통함과 어떤 최후의 그 목적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일신의 어떤 그 명의라든가 그 도덕성의 어떤 그 치명적인 타깃보다도 저는 생각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해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모입니다. 노사모 회원으로서 저는 마지막 목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건을 보고 전국의 노사모 회원들을 재헌을 통해 호소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시향을 갖다가 막기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대 옆에 경호원도 믿지 못하고 저는 텐트를 치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자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 검찰 수사가 시시각각을 조여올 때 저는 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횡령 혹시나 설마 대통령까지 시할까 권력이든 정치권이든 어느 세력인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시할 때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 그런 사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셨나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냐면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검찰의 수사 결과가 수사의 어떤 의문점이 제시할 때 대통령님은 명쾌하게 해명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여러분들 국민들 알다시피 단 한 문의 불법 부정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대통령님은 깨끗하게 살아있는 한 분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 대통령이 그런 검찰의 압박이 조여올 때 대통령은 절대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주장을 밝히셨고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해명을 하셨고 대통령이 변명을 한다든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
마지막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 그날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소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자가 24시간 대통령을 감시하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할 때 대통령은 의연하고 떳떳했습니다. 홀린이 검찰을 나가고 자기의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밝히고 대통령과 이 모든 의문이 하나의 자기와 관계없다는 걸 정확하게 대통령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 대통령께서 권양숙 여사님이 그날 아침에 23일 아침에 부산지방검찰청에 출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는 한짐 부끄러움이 없어 초인하게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대통령이 봉리바위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대통령님이 절대 투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신한다면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게 투신으로 생각하길래 대통령께서는 절대 투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살아생 전에 자기 육신을 자기 자신이 만약에 자신이 만약에 4, 5세기에 돌아가실 때는 자기 모든 육신을 사회에 기증한다고 공언한 분이고 사회에 자기 시신을 헌납하고 계약을 한 분입니다. 시신에 서명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 자신을 던지기 생각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유서 부분을 설명을 하실 때 예. 노무현 대통령님은 컴퓨터에도 그거 말고도 그 드러난 유서 말고도 많은 유서를 또 쓰셨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생사를 같이 한 50년 지기 친구분이 봉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래 노무현 대통령 유서는 아침에 쓴 유서하고 발표한 유서가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침에 대통령이 쓴 유서, 그건 유서인지 저는 인정하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 그분이 유서라고 인정하고 싶은 그 내용과 추후에 발표된 유서 내용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유서 내용이 처음에 발표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분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내용은 처음에 대통령 유서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나중에 공식적인 발표한 유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 거는 그거는 대통령 친구분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그렇죠. 인터뷰를 가능하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추측일 뿐 아니겠느냐?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봉이바위는 제가 알기로는 46.8m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만약에 아파트 18층 높이에서 제가 간 봉이바위 밑에는 하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강암으로. 모래단인 하강암입니다. 하강암. 네. 만약에 18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그 밑에 떨어지면 사람이 깨끗 먼저 떨어진 부분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네. 그럼 모든 신체가 산산조각이 나야 되고 그 밑에 피는 낭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봉이바위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50대 어떤 분이 돌아가시던 유서에 통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떨어졌을 때 그 상황을 볼 때에 주위에 그 소나무라든지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그 밑에 떨어진 자국이 서늘이 낭자고 거기 봉이바위에 떨어진 진실입니다. 대통령이 떨어질 때는 그 밑에 편방을 줬다는 게 무엇이 떨어진다는 진실입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이 아니다는 걸 저는 목숨 걸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누님의 둘째 사위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신을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흥건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예. 양산대학병원에서 대통령 시신이 봉화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때 시신을 거만한 사람이 4명입니다. 예. 그 4명의 성함은 정확하게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진실일 때는 그 4분이 분명히 4분이 정의를 할 겁니다. 하는데 대통령이 돌아온 시신을 봤을 때
대통령 시신이 머리가 7cm 이상 벌어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사고 난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신을 깨끗하게 머리를 꼬매고 온전한 상태를 보낸 게 현상인데 일국의 대통령 시신이 머리 부분도 꼬매지 않고 왔다는 이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저는 거기 의문입니다. 그럼 지금 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신 검안을 했었던 사람도 예, 돌아가셨다.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이미 부산난 병원에서 오실 때는 사망대 오셨습니다. 예. 사망대 오신 그 현장을 보신 그런 그 현장 시신 검안인들이 그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분도 아니고 방송 내용이라든 어떤 이유에신지 모르지만 모두 자살로 인정하는 그 마당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시신에 대하고 의문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의심스럽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또 돌아가셨다라는 의문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네네. 저는 문재인 씨가 역사의 제인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정황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시신의 어떤 자기가 판단한 그 능력이라든지 양산내 병원의 최초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발표한 분이 문재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상식적인 거는 정황 연구라든지 그 시신의 어떤 그 부분을 보고 자기가 판단했어야 되는데 시신의 사망 원인을 하나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 피를 토하는 국민을 기만한 그 기자회견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기자가 밝힙니다. 저도 참 질문하기가 조심스럽고 4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또 뭔 진실을 밝힐 수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이제 와서 뭐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역사적인 것을 남기고 싶고 진실을 좀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거라고 하기는 뭐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부엉이 발에서 떨어졌을 때 흥건해야 될 그런 핏자국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신이 병원에 갔을 때 제대로 뭐 깨끗하게 제대로 수습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검안을 했었던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건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은 전직 국가 수반이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붕이발에 떨어졌다 생각할 때 그 후에 이루어진 응급처치 자 그날 국민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도 우리가 현장 검증할 모습을 봤지만 그러면 현장 검증하는 모습을 주민들도 다 본 건가요? 아니요. 전국 언론 방송이 다 중계됐죠. 현장 검증 모습을.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법을 위반했다는 거. 대통령이 멧돼지도 아니고 거꾸로 업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왜냐하면 그 높은 발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뛰어내려서 치자. 그러면 그 뒤에 응급조치가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이 멧돼지도 아니고 거꾸로 업고 갔다는 자체가 선내린 낭자고 피가 흐르는 사람을 정확한 호송 조치 없이 후송의 기본 원칙도 어긴 상태에서 후송했다는 사안. 두 번째, 후송 방법에 있어가지고 앰뷸런스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에 차이한 성리셔야 하는 후송 조치. 세 번째, 일급방 상황에서 제일 큰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병원을 선택하지 않고 진영에 일개 개인병원을 후송했다는 거.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은 기본 상식적에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후송이라든지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결국은
그런 정황들로 인해서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무현 대통령 누님과 그 가장 절친했던 친구분조차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근데 전혀 이런 것들이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이 정권, 전 정권,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감히 누가 어떤 경찰이, 검찰이 어떤 기관이 진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부의바에서 떨어졌을 때, 대통령이 떨어질 때, 잠바가 뭔데? 대통령 그 바위에 걸쳤다는 그런 허구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섬유원이 과연 있을까요? 바위에 떨어진 낙한 사람이 그 섬유원을 검증한다고 국가서에 나와서 검증을 했지만 그 과연 그 국가서에 검증이 나왔어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걸 볼 때는 한 번도 검찰이니 경찰이니 국가순이 진실을 밝히라고 노력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고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걸 저는 의문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측근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셨고 같이 있으셨던 분으로서 바라시는 점은 있으신가요? 일개 부모나 형제간이 어머니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밝히는 게 우리 사람이 이상정입니다. 하나,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그렇게 의문선을 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기관이라든지 언론에 침묵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는 아닌 거는 아니라는 걸 심정으로 밝히고 싶은 게 지금 저의 이 심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는 정권 교체를 바랬습니다. 왜 정권 교체를 바랬냐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라가 엉망진창이었고 뭐 누구는 잘했다 얘기를 하지만 나라가 거꾸로 가고 역사도 못 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도 안 밝혀지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표 부정과 요번에 또 국정원, 시발단 이런 총체적 부정 선거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선거 무효소송단이 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번에 와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죽은 나라라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 땅에 지식인이 살아있느냐, 종교인이 살아있냐, 법치인이 살아있냐, 정치인이 살아있느냐, 국가 지도자가 살아있느냐, 언론에 살아있느냐, 이 대한민국은 모두가 죽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침묵하는 가히 위정자인 사회생활을 여러분들은 묵도하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통산을 금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꼭 저희한테 뭐 죽지 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정선거라고 어떻게 확연하게 제시하고 명시하는 바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법으로 볼 때는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오르면 대선은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그거 하나만 명백한 보장인 겁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옆에 지금 선거 무효소송인단에 이끌어가신 하한영 선생님 계십니다. 예, 저저번 주인가요? 저희가 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내일이 23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이야말로 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선거 무효소송인단이 여기 와서 굉장히 이제 노공산악회 분과 힘을 주시는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밤중에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한 대표님은
이 노무현 대통령 이 부분과 함께 지금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욕한다 막 이러면서 그때 뭐 전자개표기 문제가 뭐 보수가 어쩌고 저쩌고 노무현 대통령 죽인다 굉장히 공격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그거에 해주시겠어요?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정치인들을 선거에 관련돼가지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김대중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 다음 뭐 맹박 잘못했다,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 없이 하다가 거의 사실 유포죄로 체포되고 하니까 없었고, 중앙선관위 상대로 2002년부터 부정선거 하지 마라, 부정선거를 보고 하지 마라 해가지고 중앙선관위가 자기들이 부정선거 해놓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를 이제 제거하려고 하면서 자기들 정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계속 이제 국민들한테 왜곡을 시키고, 보수 쪽의 사람은 어떻게 했나. 자기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많이 떠들었습니다. 요번에도 12월 18일까지 같이 함께 전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거는 전자개표 상에 수개표를 안 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가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나라 망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대통령이 죽어도 까뜩없는 나라인데 뭔 소리냐. 그러고 전화를 저쪽에 끊었어요. 저쪽에서. 그럼 한 15일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바른길을 가고 있다. 중앙선관위하고 싸워야 된다. 정치하고 싸우면은 그 사회단체가 힘이 적기 때문에 정치 묻혀가지고 큰일 난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같이 투쟁한다 해서 투쟁을 해야지. 선거 질서를 잡아야지. 하니까 그쪽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온 사람들, 한강욱 씨, 김경재, 이부영 씨를 통해가지고 이실직고 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네. 그 당시 그 선거를 하면서, 2002년 당시입니다. 선거를 하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법, 선거 룰을 위반했습니다. 선거 룰을 위반하면은 공직선거법상 적법 절차를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 무효입니다. 그 무효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자개표기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수개표를 전다 안 했습니다. 누락시키고, 그 다음 개표 참관이 불능했습니다. 불능을 조장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을 활용할 수 없는 전산조직을 활용해 완전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요번 18대는 거기다가 국정원, 새누리당의 유사기관 설치해서 시발단을 운영한 불법행위, 그건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세 가지의 선거 무효 사유, 완벽한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를 두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왜, 이제 지금 나왔어요. 부정선거를 터뜨리나. 진짜 종들이 하는 이야기, 종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짓거린다 하니까 제가 뭐 하는데, 왜 이러냐. 국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짓거린다는 말을 하는데, 저를 갖다가 내치든가 매치든가 다 좋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맞은 건 맞다. 이런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방문했고, 내가 실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오다가 노무현 대통령 누님도 만났었고, 여러 가지 만나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인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했고,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암만 국민들이 비난해도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사인을 명확하게 가려내줘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그걸 전다 팽개치고, 그걸 우스운 대통령으로 여기고,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국민 죽고 대통령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은 제2탄으로 이걸 밝혀내야 된다. 밝혀내가 대통령의 권위와 국민의 권위를 다시 정립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딴 거 없습니다. 그게 국민된 도리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은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를 음해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이제 없애겠지요. 그러면 가고 한용수가 죽고 또 다음에 투가 나와 또 죽고 서리가 나와 또 죽고 하다 보면은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사람 뭐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도 힘들기다. 요번에 제가 약간 이거 이야기로부터 조금 그냥 벗어났는데 딱 12월 19일에 12월 20일 날 저한테 협박이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자칭 친노력하면서 너 그만둘 수 없느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도청이란다 전화가 정치 추적을 해가지고 잡으려 하다가 또 다음에 전화가 또 왔어요. 녹취를 해놨느냐. 야, 이 개자식아 그만둬라. 너희처럼 그래 사는 놈이 아니다 하고 잘랐어요. 그 이후로는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떤 세력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느낌이 오지요. 그게 과연 친노냐? 그게 그거냐? 친노는 맞아요. 왜냐? 내가 관련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정확하게. 친노는 쳤는데 그놈이 과거에는 친노였는데 지금은 과연 지금까지 친노냐? 요즘 세상에 이어붙고 접었잖아요. 내가 이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실제로 내가 경험했던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나중에 내가 사고 나면은 그런 내용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잡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민주당에서 뼈를 섞게 일을 하든가 요즘은 정치 같은 데 민주당에 있다가 새누리당 가고 새누리당 있다가 민주당 가고 이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국민들은 정당이 경쟁해가지고 정반합하면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거라. 그걸 갖다가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행위라. 그런 거 모든 것을 요번 부정선거를 해결하면 그런 거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 통하는 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그게 딱 이루어져야 이게 나라 기강을 쓴다는 건데 부조리한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이 묻혀지는 세상이고 지금 그리고 부정선거조차 이제 막 무마가 되고 대법원 잡고 선관위 잡고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온다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끝까지 가시는 그 길을 똑같이 우리도 간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 선거 무효소송은 국민의 권리잖아요. 예. 법원에서도 우리한테 딱 주어진 우리의 권리인데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하면 앞으로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건데 앞으로 이제 선거 무효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선거 무효소송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 법원에서 결정을 법원에서 절대 선거 무효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 칠 수 없느냐? 선거 무효를 치면은 우리나라 기득권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과연 기득권 측에서 그거를 선거 무효 치도록 법원 세력들을 둘 것이냐? 천만의 말씀 안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소송인다면 선거소송은 걸어놨지만은 완벽하게 증거를 다 찾아내가 걸어놨지만은 국민들한테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00만이든 200만이든 1000만이든 일어나면은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선거 무효를 칠 겁니다. 선거를 무효 치면은 좀 한 번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일어난다는 얘기보다는 사람들이 선거 무효 소송이 뭐가 문제고 이게 뭐가 부정선거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렇지.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이제 그 부정을 공유를 하면은 참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 헌법의 전문에 주어진 저항권을 그대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저항권을 행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진짜 우리 역사상 민정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민정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즉 이야기하면은 동학혁명의 실패가 지금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연결된 100년의 역사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친일파 뭐 정리하자 모든 것이 전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이걸 알고 알아차리고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개표 부정 문제 예.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또 일어날 개표 부정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번이 되는 그 쓰지 말아야 될 전자 개표기 문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이 하나의 그 국정화를 묻으려고 한다니 무슨 다른 이유를 하면서 지금 막 선거 무효소송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도 힘을 내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이제 파고들어서 이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공유를 하고 전 국민들이 헌법에 주어진 우리 저항권을 행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이 나라를 건져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선거법 위반이 절차법 위반이라고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예. 선거 무효소송이 들어갔는데요. 정확하게 선거법 어디, 공직선거법 어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예,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공직선거법 붙이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예,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는데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궐선거 등에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국회 교섭단체를 준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협의 받은 바가 없고 여러 가지 절차를 전부 다 이행한 바가 없습니다. 어느 선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자개표를 사용함으로 해서 수자급 개표, 수개표를 완전히 누락시켰습니다. 수개표를 누락시킨과 동시에 저걸 수개표를 누락시킨 그 위반은 공직선거법 178조 개표의 진행 2항을 위반했습니다. 수개표하는 그 2항을 위반했고, 그 다음 그거 덩달아가지고 개표 참관인들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개표 참관을 불능하게 선관위가 조장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헌법 위반이 되고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국정원은 왜 선거 개입을 해서 안 됐냐? 검찰과 경찰은 완전히 안 됩니다. 권력기관이라서. 국정원도 검찰, 경찰보다 더 권력을 많이 가진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그건 그야말로 그 선거 무효 사유가 아주 큰 사유입니다. 그 다음, 그거는 공직선거법 255조 선거 위반죄고, 그 다음 공직선거법 60조, 공직선거법 87조, 이런 규정을 전부 다 위반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시발단, 새누리당의 윤정훈 목사가 유사기관이 뭐가 선거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시발단을 고용해가지고. 그거는 검찰에서 그 혐의를 갖다 파악해서 구속을 시켜놨습니다. 구속시킨 그 자체가 선거무효 사유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대한 그 선거무효 사유 세 가지. 그 요번에 선거 무효소송에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해서 그게 다 들어갔으면 예. 당연히 어느 하나라도 다 따져도 선거 무효가 되는 거네요. 뭐 개표 부정도 당연히 선거 무효고, 그렇죠. 국정원도 선거 무효고, 예. 시발단도 선거 무효고. 예. 앞으로 이 법원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법원이 사실은 지금 제가 선관위 근무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4개월 이상을 선거 소송을 안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뭐냐? 법원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무효 소송이 걸리면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사실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왜냐? 대통령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든가 인정 안 해주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예. 마지막으로 여기 노무현 대통령님이 내일 벌써 4주년입니다. 예, 4주년. 예. 지금 정치적으로 노무현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노무현 정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해가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여기 있는 분들도 이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거를 모르고 정확히 못 보는 국민들도 있고 부정선거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거무효소송팀은
내일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더 파고 들어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소송인단에서. 우리 소송인단은 노무현 정신을 갖다 실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원칙과 그 상식에 통하는 사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고, 그렇게 당당히 와서 저는 옛날 노조관계로 사실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원칙과 상식은 내하고 맞다 해가지고 참배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국민들에게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사실은 제가 이 투쟁을 하면서 보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 독재 시대하고 같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죽었지요. 국민들은 극단적인 이해관계에 자기가 놀아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떡하냐. 그러고 온라인에 관계된 트윗이나 페북에 관계된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 했던 우리 찌라시, 옛날 그 당시 찌라시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찌라시를 뿌리가 전 국민한테 알려가지고 운동으로 일어나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공청회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왜 우리한테는 이 정보를 주지 않느냐 하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길로 찌라시를 지금 7주 동안 뿌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뿌려보니까 효과가 있었고, 그 오프라인에서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전단지. 그러니까 그 전단지를 계속 우리가 뿌리면서 이제 조직화가 되면은 조직 자체에서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다 뿌리는 걸로. 그래서 온 국민이 이 진실을 공유해가지고 일시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만두시오. 선거를 다시 하시오. 대법원 뭐 하느냐. 대법원 재판 발하시오. 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어느 대법원이 지금 멋대로 허위 판결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요번에는 대법원이 허위 판결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국민의 네. 조직된 힘만이 예, 국민의 조직된 힘만이 그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길이다라고 그게 말씀드리는 노무현 거죠?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 잠깐만요. 고기도 그림 찍는 사람을 찍는 거야. 고기도 굽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밥은 지금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찌개 찌개 보글보글. 아니, 근데 가위가 아침부터 가시게가 없어가지고. 가위가 없어가 고기를 못 잘라. 어떻게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먹는다는 수도가. 여기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법고시 공부하셨던 곳이거든요. 와우, 진짜 맛있겠네. 가위가 없을 리가 없는데. 밥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를 어떻게 빼는 게 되니? 예, 여기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노무현 대통령님 공부하던 골방입니다. 형님 이거 배터리 어떻게 빼요? 여기 뭐 여기도 있네요. 아까 찍었어? 나의 실패가 여러분의 실패는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저 사주에 들어가 밥물어. 환승이야. 당원대 갈래. 당신 국끼리 가서. 나는 그저께도 잠을 못 잤는데. 그저께 또 왜? 어떠십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고시 공부하던 곳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감개가 아, 무량합니다. 고시 공부 하겠다 그래서요, 빨리. 아니 나는 고시 공부는 바로 골방에 샀어요. 그래서 근데 내일부터 고시 공부를 해보려고. 둘이 들어오면 딱 둥그리지도 못하는 그런 방에서 저 최청년 사무소 차장하고 나 둘이 꼭 가겠다. 아니 골방에서 주무시다가 골방으로 가시면 한 대표님, 노무현 대통령님 공부하시던 곳에서 어저께 담소와 먹고 자고 했어요. 어떠십니까?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신기할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자체가 또 신기한 거지. 도양님 감개가 무량하고 어떠십니까? 영광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요. 네, 매우 좋습니다. 네. 아주 영광이 맞아요. 영광. 어이, 수염님, 네. 어떠십니까? 아, 근데 역사적인 또 장소에 와서 네. 이렇게 또 바로 자기가 아버지가. 환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네. 오늘 또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우선 뭐 빨리 밥을 먹고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친구보다는 노무현 대통령님 친구한테 그 사람 아니면 그만 할 거. 바람꽃님? 네. 예,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아침부터 고기 먹어서. 먹투. 먹투. 여기가 지금 새들이 막 지저귀고 있죠? 예. 새들이 막 아침부터 와 반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에서 공기도 좋아요. 대통령님을 예. 아시는 분들은 다들 뭐 봉하라 하는데 이 바위가 진짜 유명한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요? 이 바위입니다. 예.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 담벼락도 살아계시고 이거는 몰라. 이 담벼락 여기서 대통령님이 공부하시지 남들은 몰라서 길 건너서 했다는데 여기서 부산상고 나오셔가지고 건장숙 여사님 집이 요 지금 이 집 건너입니다. 네. 계셨고 여기서 대통령님이 진짜 공부하시고 여기서 진짜 독한 쪽 골방에서 내 혼자 사워하면서 하겠다 하면서 마음 잡수고 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참 뭐 어디 보면 뭐 바위가 있듯이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대통령을 뭐 영험하다 할 정도로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사람들 하는데 이 집이 진짜 좋은 터? 좋은 터가 아니고 그 이 의미 곳이- 있는 거. 이미 계신 곳입니다. 계시고 이미 여기서 태어나시고 이미 공부하시던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21살까지. 의미가 아주 깊은 곳이라는. 음량이 있는 곳이다. 예. 이 바오가 참 중요한 바오예요. 이게 남들은 뭐 오면 저 생각 저거 보고 저거 생각은 아니고 생각은 원래 저기 아니었거든요. 예. 이거는 그 복원을 해놓은 거. 복원도 아니고 복원도 저는 아니고 저는 막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생각이 저는 태어나진 않았고 저기는 뭐 이 계시지가 포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술상구라는 거지. 그러니까 관광용. 쉽게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그 김창원 무슨 섬입니까 김창원 씨가 그분이 40억 그 신장선유 그분이 40억을 맨 처음에 봉화에 오실 때 40억 가지고 이래 해라 했는데 너무 대단해서 그 돈 가지고 개새끼들이 다 해먹고 대통령이 그거를 알고 통탄하시고 그래가 만드는 것이 노무현 대단 만드는 그 40억 다 해쳐먹고 원래 여기는 이곳이고 여기 태어나지도 않으셔. 태어난 곳은 바로 길 건너입니다. 길 건너인데 길 건너. 저 산명인데 저기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신 곳인데 이 놈들은 원래 이걸 하다가 여기를 하다가 뭐 모르고 저기 저 희한하게 만들어놓고 저가 뭐 생각을 하고 저가 내가 진짜 참
뻥이 돼. 안녕하세요. 저희가 덕분에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지금 또 홍보전을 시작할 겁니다. 네. 저희가 진짜 잘 먹었는데요.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신기로웠고 말도 안 나오네 아침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변명은 되지도 못했던 이 죄송한 따름입니다. 고기까지 먹었는데요. 변전을 못하다니요. 진짜 길이 기억에 남을 일인데 저희들이 여기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주목도 못 받는 곳이고 저번에 와서 보니까 뭐 아무한테도 내주지 않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네. 여기는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선뜻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시끌벅적했잖아요. 네. 감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환영하고 대통령님을 대신해가지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생각해준 사람, 대통령을 생각해준 사람, 이런 분들이 오시면 100%를 와. 그러나 조중동이고 뭐 이런 오면 사람은 뭐 애들 아기 애기니까. 못 옵니다. 출입도 안 되고 올 이유도 없고 올 안고 갔는데 그대로 아무것도 그냥 없고 그 자세로 그냥 어쨌든 자는 거야. 우리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고생해 주시는 아프리카 어떻게 진짜 이런 키우는지 분들이 알겠어요. 오시면 환영합니다. 환영한데 요거면 방목이야. 고마워요. 모르겠구나.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시고 원칙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원칙 상식을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될까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몇 명 될까요? 내가 그게 불법과 불의를 물리치고 단어 뜻도 모르는 사람. 예, 그러니까 물어보면 첫날부터. 몰라요. 원칙 상식이 뭔지. 원칙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추구하시던 원칙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잣대를 대고 이 정의의 여신이요. 이 정의의 여신이 그림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 법과 질서가 돼야 돼요. 사람이 그냥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죠.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사람을 존중하는 왜 불법 선거를 하고 해야죠. 사람을 왜 우습게 이거 자꾸 장난하는 거예요. 거기 친일 기독 세력들이 이 나라, 이 세상을 갖다 짓밟고 정말 힘없고 애없고 약자를 짓밟는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죠. 바른 세상,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천민이 춤추는 세상, 힘없는 노동자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들어가도 된답니다. 참배객들이 한 차례 참배를 드리고 나가고 계십니다.
어떤 정신 가지고는 인간적. 농장님은 정의나 이성으로 좀 그래 있어. 하여튼 가운데서 저거 땅에 불 좀 붙이시죠. 우리는 왜 음악 안 틀어주는 거야? 그럼 음악 틀어주는 아이고 재빠르기나 언제 오셨어요? 그래. 찍어가지고 또 올렸어요. 몇 번째는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당신이 조선일보와 피타지게 싸울 때 나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홀로 올라서서 언놈의 피타지게 해야 되도록 조선일보와 기득권과 저항의 무리들과 싸워왔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와서
이 원래 전자기 뜨기는 공직선거법에서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보궐선거에만 쓰게 돼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요즘은 내용들을 다 하셔갖고 저쪽에서도 지금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 먹듯이. 보고 계시네요. 지금 버스들이 계속 오고 있고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오고 계십니다. 좀 아주 차가워서. 아니 우리는 뭐야 지금 우리 봉사활동 이것도 봉사예요. 이것도 봉사. 전용돈 해주세요. 자리가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부탁선거 홍보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자전거도 막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시는 지금 풍경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네.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가지셨다고요? 예. 올해로서 1년 6개월째가 우리가 우리가 그런 모임을 지금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모임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거의 다 노사모 회원이었는데 노사모가 쉽게 뭐 정치화되면서
정치 세력군들이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자기네들 노사모 현중에서 있은 정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무현 재단 봉화에 쉽게 말하면 김경수나 김정호 하수인이 돼가지고 노사모를 갖다가 재단 소유로 기속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 결과 결국 노사모가 이렇게 와야 됐고 또 하나 우리가 노사모에서 봉화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노란 건물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참배객들이 하나의 성지로 찾아뵙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추억이랄까 업적이랄까 그 전시물을 김해시청에 불법 가건물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오늘 노사모 사료관이 해체되어버렸어요. 예, 해체돼가지고 사실상 이 봉화는 민주주의 성지가 되어야 할 곳이 일개의 어떤 유원지 비슷한 그걸 전락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업화시킨 그 결과 참담한 정말 정치군 친노대 아닌 가짜 친노대에 판을 치는 그런 것이 봉화에서 현실 일어난 현실이고 거기에 유일한 목격자가 같이 봉화의 대통령님 퇴임하시고 대통령과 함께 내려오신 대통령님의 50년 지기 생사를 같이 하는 50년 지기 정인석 선생님의 부인이신 우리 홍 여사님. 이거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영신문이고 네, 진영신문이고 지금 여기 기고문을 쓰신 내 친구 노무현 죽음까지 함께한 40년 눈물로 쓴다. 예, 이 정인석님의 부인이시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셨고 또 지금까지 그 4년이 흘렀어도 정확하게 역사 현장을 보셨던 분이시라고 해서 인터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 죽음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편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바보 노무현 이렇게 썼는데. 예. 저희 이제 아저씨가 보시기에는 참 바보 노무현이 아니고 참 어떻게 천재성. 예. 그렇게 번득이는 천재성을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 가지고 계신다고 굉장히 칭찬하신 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천재성을 다 발휘를 못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기득권 그리고 그동안에 독재를 했었던 무리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혼자서 거의 싸우다시피 하셨고 나중에 우리가 못 지켜드렸던 그 아쉬움을 아직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아까 얼핏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 아닌 그런 의혹들을 계속 얘기를 하셨고 자살할 뿐도 아니고 피도 흥건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을 해주시면서 의혹을 자꾸만 제기를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측근에 있는 뭐 문재인 쪽이나 노무현 재단 이렇게 막 부인께서조차도 그 의문을 제기를 한 것을 묻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자살할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이렇게 강하게 모든 것을 끝까지 힘들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분이신데 뭐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됐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죽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묻히리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았거든요. 노무현 정신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못 지켜줘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반대파 무리들도 아마 한층 놀랐을 것이다 라고 아까 말을 하면서 내려갔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금방 그 스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통령님이 절대 비겁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까지 혼자서 싸우셨거든요. 기득권하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혼자서 싸우다시피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실 분은 아니에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실 분이 아니고 또 이제 그 암살 의혹도 많고 이래저래 하는 부분인데
저는 참 너무너무 이상한 게, 왜 그 문재인 씨가 그 대통령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그렇게 빨리 발표를 했으며, 또 지금도 저는 그거는 그 참 대통령을 모시던 분으로서, 대통령님은 문재인 씨를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하셨지만은 문재인 씨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봐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힘들게 기자들하고 그 수백 명의 기자가 와서 저기 했을 적에 저는 그때 참 문호부라도 나타나서 이러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이 그 사람 사사세 글을 올릴 정도까지 외로우셨는데, 우리 집들을 돌려주세요 했는데 왜 그때는 액션을 안 취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부분은 그렇게 빨리 발표를 하고 화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 화장. 예, 화장. 지금 장준하 선생님은 다시 그게 재조명이 되고 저걸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게, 왜 우리 대통령님은 화장을 해가지고 흔적을 다 없애버렸는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그 당시에 유서에 이제 그렇게 그 유서를 진짜로 믿고 그 유서에 따르느라고 이제 화장을 하신 걸로 됐는데, 그 친구분들의, 그러니까 우리 노 대통령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가까운 친구분들은 그 유서는 가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유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 대통령이 변호사시거든요. 네. 유서는 컴퓨터 유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예,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유서를 컴퓨터에 저장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말씀이고, 저희 대통령님이 장기 기정을 5군데인가 하셨어요. 대통령님의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렇게 저걸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갓 휴지로 저걸 하고 당신이 괴롭다고 약속 안 지키실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장기 기증까지 다 하신 분이 왜 화장을 해달라 했을까? 그런 부분에 진짜 측근이라면은, 진짜 노무현 대통령 사랑한다면 그 부분에 퀘션 마크가 있어야 돼요. 그 권양숙 영부님은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걸 했지만은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유서대로, 왜 그 평소에는 말 안 듣다가 그날은 그렇게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지 저는 진짜 이상합니다. 저기 박영철 씨라고 마늘밭에서 저기라, 영철아 이제 뭐 마늘은 잘 되나, 올해는 마늘 별로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시고 그 한 블록 위에 또 두 부부가 계셨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부녀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두 부부가 계셨는데 대통령이 올라가시는 걸 분명히 봤다 했거든요. 보고 또 저걸 했는데 조금 있다 막 다투는 소리가 나고,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 떨어지셨다고 막 경호원들이 내려오고 그래 저걸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한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금방 한 대로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기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대통령 같으면 자기들이 가봤을 건데 부부싸움 하는 줄 알았고, 뭐 다투는 소리 들린다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은 이제 여기 좀 많이 이야기가 와전이 많이 지금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참 많은 분들이 취재를 나왔고 박영철 씨라는 사람도 많이 저걸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목숨이 데려왔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싹 다 와전된 걸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화로이 가셨던 분이 그 친구분의 말씀들에 의하면 컴퓨터의 유서 같은 것도 장난으로라도 되게 유머러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소에 많이 적었다. 그거 중에 하나를 갖다가 쓴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거를 한두 개도 아닌 유서를 가지고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동화를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반대
쪽에 입장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고 좀 놀랐어요. 저도 심정에는 이분은 멘붕 빠진 게 그거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럴 분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고 소위 수구 꼴통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자살한 놈 이렇게 막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거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박이 들어간 거는 확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의 모습은 그것을 꺾지 않으실 분인데 그거를 꺾은 거에 대해서 뭐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뭐 자살이 규정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참으시지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고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 5년 동안 현장 다니면서 노무현을 이용을 한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5년 전에 본인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힘을 달라. 국민들이 힘을 줘야 된다. 굉장히 많이 힘을 들였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정권 교체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을 이용한 아직도 노무현 이용한 정치를 아직 계속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공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노무현을 알고 계셨고 곁에 보필을 하셨던 분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바라셨던 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생각은 저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깨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참 비겁해지고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옆에 계시던 분들도 다 비겁해지고 우선 자기들 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급급하지 노무현 대통령님이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고 참 제일 가깝다는 문재인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저는 이제 자꾸 문재인 씨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이 자기는 정치는 죽어도 안 한다 하신 분이었거든요. 부산시장 선거 나가라 할 적에도 자기는 정치는 절대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해놓고 왜 저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패배를 했잖아요. 패배를 했으면은 이게 부정선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액션을 안 취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열심히 뛰었어야 돼요.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모든 걸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저기 했지 자기 자신으로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아름다운 친구로서의 행동은 하나도 안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의 뜻은 이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어떻게 불같이 일어나서 저거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기대마저도 지금 버리게 됐습니다. 의한 등 떠밀려서 자기는 대선 출마한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담을 수 없는 그릇에 물을 담으려고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일단 후보로 나서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 같이 받고 그래서 또 공명한 공정한 가정 정의로운 결과를 광장에서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이 걸어오신 인생 행로를 믿고 정말 열광적으로 지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힘을 들였죠. 그렇죠. 그 당시는 힘을 들였지만 그 당시 현상을 보면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뭐 여론조사가 다 믿을 건 안 되지만 분명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유일하게 입을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10%대 미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 대권 출마하기 전에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 후보는 10%대 이하였는데 민주당에도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 친노 세력에 동원한 그 세력에 의해서 지지율을 10% 이상 올려놓은 상태에서 민주당 자체로 봤을 때는 양대 우리나라 그 당시에 한나라당과 그다음
그 민주당을 봤을 때는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라 새누리당은 이제 그 비상 대책위원회를 갖다 만들었지만 유일한 대안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 안철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에는 자기네들이 가진 기득과 다 놓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정치공학적인 판단 아래 그것은 야권 통합을 시도했고 결론적으로 야권 통합을 시도하는 와중에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해갖고 안철수 후보를 갖다 주저앉히게 만드는 세력들이 바로 이 세력이라는 거예요. 왜? 국민의 예망은요, 이 잘못된 정치,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냐하면 한나라당 지지율 35%는 고정표입니다. 고정표예요. 대한민국에서 고정표는, 이거는 불변의 고정표가 있는데 70%에 가까운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맞아.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민주당은 국경을 잘 하고 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은 뭐냐, 뭐 여당도 아닌 야당도 아닌 그 지긋지긋한 경상도 전라도를 떠난 통합된 정치를 원하는 게 국민의 정서였어요. 그리고 여든 야든 정치의 어떤 이 무능함이라든가 썩어빠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그 대한민국의 안철수 현상이었다고. 그러면 안철수 현상 그 대의를 따랐더라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는. 지나고 보니까 안철수도 부정선거에 입다무는 거 보면서 그렇죠. 실망감 실망 많이 하긴 했지만 그 당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의 말씀이 맞긴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인 발전을 원해서야지 우리가 한목의 계획이라든지 민주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아인 세력을 제껴두고 대한 세력이라도 키워서 그 사람이 또 나은 정치를 할 수 있게 밀어줄 수 있는 게 국민 역량이고 또 그 세력이 못하면 또 교체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데 잠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듯이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가느냐, 젊은이들이 깨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도 좀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봉화에서조차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온 곳에서조차도 한나라당 지지 세력도 굉장히 많고 이 상황에서 노무현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제 그 동구에서부터 봐왔고 이제 또 그럼 이렇게 전에 맨날 떨어지실 때 그때도 보셨다는 얘기시네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봐왔고 저걸 했는데 대통령님까지 하신 분을 갖다가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같은 마을 주민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한나라당의 그 습에 너무 많이 젖어버린 거라. 습에 많이 젖어버리고 이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연세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하고 아이고 뭐 노무현이가 지가 뭔데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저걸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참 속상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역시 우리나라는 지방색이 너무 저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나라당이라 해야지 자기들이 잘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형님까지도 옛날에는 대통령님 저거 하시기 전에는 형님까지도 한나라당 이렇게 지지한 분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기 그래도 알려지지 않은 데긴 하지만 정말 이곳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그리고 이렇게 곳이 공부하셨던 곳이라고 해서 산장을 이제 알려지지 않는 곳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지키고 있으십니다.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바람은 여기가 참 아름다운 성지가 돼야 되는데 인도의 간디보다도 더 큰 성지가 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성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너무 상업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사모 사료관 같은 경우에도
사료관 같은 경우에도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보존을 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여기 내려오셔서 만든 거고 대통령님이 그 사료관 테이프도 끊으셨고 영부인님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짓인가는 몰라도 자꾸 없애고 또 지금 이제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님이 거기서 그 노간제에 나오는 뭐 담배 피우시는 모습 그런 거를 다 살려줘야 돼요. 테마식당도 살려놔야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모임도 가지시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거는 싹 다 없어지면서 그 사료관 자체가 장터가 되고 노사모도 와해가 돼서 다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좋지. 그런 게 지켜짐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뭐 사료관에도 오시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시고 이래저걸 하고 이랬는데 너무 상업화돼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어떻게 알릴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전거라든지 뭐 대통령님이 그 참 그런 부분이 아니, 그분이 남기신 영상자료라든지 명연설로만으로도 그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무지하게 많지만은 여기 현재에서 이제 흔적들이 없어지는 안타까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흔적들이 너무 없어져요. 그것이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를 또 많이 알려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통령과 같이 봉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증언을 들어보면 모든 50년을 같이 한 친구로서는 눈뼈만 봐도 대통령 마음을 아는 분이 형님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유일하게 우리 정인석 형님께서 형님께서 고등학교 동기시고 첫 졸업을 해가지고 첫 근무도 같이 했고 함께한 사람이고 함께 하면서 대통령님의 어떤 높은 뜻이라다가 큰 꿈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대통령 정치의 후원자로서 활동을 하시고 형수님은 마찬가지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조차도 처음에는 대통령의 죽음을 갖다가 타살로 보지 않았다고. 제가 끊임없는 타살 의혹을 제기하니까 어떤 부분이냐. 자, 그날 아침은 권장송 여사님이 검찰 출두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빅뉴스입니까? 정말 새벽부터 해가지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 또 이상하게 기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기자가 봉이파인이 사다바인이 친치가 집에 망원렌즈를 찍는 그런 기자 다 어디 갔냐 이거지. 정말 보기 힘든 빅뉴스 대통령 영부인께서 법원에 출두한 초유의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 뉴스글을 나누고 왜 기사가 사라졌는지. 둘째, 대통령이 맨 처음에 낙하하셨다고 방송되지도 않았다고 그냥 방송에서는 어떻게 저도 인터넷을 보고 알았는데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 어떻게 올랐냐면 대통령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첫 기사가 그렇게 나서 인터넷 그렇게 알고 있다가 9시 반에 서가하셨다고 추신하셨다고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날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가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이 왜 많으냐 하면 그날 대통령님이 산행을 하실 때 CCTV를 보면 그 CCTV 화면에 날짜가 없어요. 형님 오시네. 형님하고 인터뷰. 형님 어디서? 어디서? 형님이 정원에 불고 있으니까. 자, 보면 그 형님한테도 그 음원 보면 이야기해서 형님이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누님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타살의 부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CCTV에서는 그날 아침에 5월 23일 날 산행한 날짜 시간이 적혀져 있는데 분명하게 그 시간과 날짜가 없었어요. 조사를 하려는 다른 화면을 그날 대통령이 산행을 하는 화면처럼 TV 보도됐고 두 번째 대통령이 올라가시는 화면을 자세히 보면 5월달에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요. 연합신문 캡처 화면 앞날인가 전날 캡처 화면을 보면 그 봉화 사저 앞에 공사할 때 바람막이 할 때 그 바람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 현수를 쳐놨는데 포단을 쳐놨는데 유심히 보면 알지만 그 앞에는 사진이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바람 통할 수 있겠고 봄바람이 심하니까. 근데 그 대통령님 사저 올라가는
그날 화면은 바람막이가 다 음시 뚫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화면이 나왔고, 두 번째, 부엉이 바에서 떨어지면 그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46m 높이입니다. 아마 봉화산에서 제일 높은 낭떠러지인데, 거기서 떨어지면 아파트 8층 이상 높이가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사람이 떨어지면 온몸이 다 부서지고, 그 다음 떨어지면서도 나무를 그냥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그 다음 밑에는 선연이 남겨야되는데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대통령이 떨어질 때 구성 과정을 보면 이건 상식 이하의 구성 과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이 산행을 하다가 발목만 다치도 분목을 대고 119를 불러가지고 들것에 옮기는 게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산에서 만약에 높은 데 떨어지다가 하면 척추를 다칠 수도 있고 갈기뼈가 부러져가고 심장을 찌를 수 있고 간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출혈이 나가지고 지압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119 연락했느냐 하지도 않았다는 거지. 자기네들은 먼저 구성해놓고 119를 불렀다는 거지. 자기네들 사지에 성룡차로 그때 그랜저 성룡차로 급하게 후진하면서 하는 모습이 아마 동영상에 찍혔을 것입니다. 자, 후송 과정도 성인치 않은 것이 그런 게 첫째 의미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일반 병원에 위급을 다투는 상황이 왔을 때는 대형병원으로 가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화에서 창원 삼성병원은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전속력을 바라보면. 그런데 진영병원도 같은 거리입니다. 진영병원도 동네 병원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진영병원에 왜 구성을 했을까? 1차 구성기가. 그죠? 그러고 대통령님이 구성하는 과정에 찍힌 톨게이트 지나가는 부분에 CCTV 인터넷에서 굉장히 거기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피 묻은 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상에 대통령이 부은 얼굴의 모습이 어린편 유리창에서 보였어요. 보이면서 피 묻은 손이 창문에서 나왔는데 그때 네티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호를 요청하는 제스처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폼이 분명히 사람 주먹으로 피가 묻는 손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영상을 갖다가 조작을 했냐면 조작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톨게이트에 하이패스로 가는 길에 경찰봉이 무슨 필요를 하는 거냐. 경찰봉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걸 경찰봉을 주장했고, 네 번째 유서도 승인치 않는 부분이 가장 유서란 뭐냐, 설사 우리가 컴퓨터 유서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보다 국민이었다고. 국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 단 한마디도 국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정말 자전거 태워가고 손자를 태워가고 이 봉화의 전력을 거느리는 대통령께서 손자, 가족에 대한 말 한마디 하고 없었고, 그래서 이 유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모든 정황 증거를 봐도 유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원만하지 마라. 이거는 왜냐, 내 죽음으로 통해가지고 국론 분열을 원치 않고 내를 죽인 세력을 원만하지 마라. 용서해주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장해라. 죽는 사람이 하장할까지 신경 쓰면 죽느냐. 자금 빚을까지 하라. 이건 죽는 사람의 유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을 사람의 유서가 아니고, 그러면 하장해라는 거는 증거 인멸을 갖다가 시도한 부분이고, 이 모든 내 유서를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파악한 결과, 제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올라온 노무현 대통령의 글, 박연차 회장과의 사실관계는 내가 아는 사실과 틀린다. 그 글을 여러 수백 번 읽었고, 두 번째, 나의 앞마당을 돌려달라는 글도 여러 수백 번 읽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하는 글도 읽었고, 이 모든 문장, 사람은, 말은, 생각은, 행동은 평상시에 자기가 한 말은 그 문장에 그대로 묻어놓습니다. 유서에서 대통령의 흔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여러 수천 번 대통령 문장을 분석하고 검토해본 결과 문장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이 대통령 생각에 일치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총합해 봤을 때는 대통령을 누군가가 시해하지 않았느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그 전에 또 일어난 상황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 기록물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님은 떳떳하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사본을 갖고 온 뿐이지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두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세력들이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처음에 일어난 일이 이 정확하지만 봉화지산에 불이 났었다고. 대통령 돌아가시 전에 불이 났었다고. 그렇지. 3일째 불이 났다고. 이건 내가 볼 때 일종의 경고였다고. 경고.
경고했고, 두 번째는 유라이트 회원인가 뭔가 찾아와갖고 대통령을 뭐 죽이러 왔니 살리러 왔니 하면서 난리를 소란을 피한 적이 있었고, 이게 모든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었고, 이 세력들이 어느 세력인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으면 자기네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네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4대강 그런 국토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 하는데 제일 걸린 게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 행정수도를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옮긴 데 있어가지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대전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 그때 제일 반발하신 누구냐? 박근혜도 아니면 노무현이었다. 또 세 번째, 노무현이 살아있음을 해가지고, 진보개혁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개문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 현역 대통령을 제끼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봉화를 방문하고 할 때 이 정권들이 위기를 느끼지 않았을까, 보수 세력들은. 자, 자기네들이 끝으로 거짓말했던 거, 화학골프장이 봉화에 있는 둥, 아방궁이 봉화에 있는 둥, 그렇게 자기네들이 인터뷰를 하고 국민을 호도시킨 거기 수많은 박물관에 들통난다는 거지. 그게 두려웠다는 거지. 그러고 네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대심으로 하고 수많은 강에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 그 자기네들 한 거짓말에 모든 게 들통남으로써 자기 지지도가 떨어지며 또 노무현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개혁 세력으로 변질되는 걸 가장 두려워했던 거. 노무현을 제공해서 민주개혁 세력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그 밑에 세력은 오합 지지로 사라진다는 거, 이놈들이 가장 보수 진보 외국 세력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노무현을 제거하면 모래 같은 존재처럼 흩어진다. 그게 오늘날 지금 현실로 다가오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이 세력들이 의도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놈들은 이 모든, 제가 한 모든 사실을 총 시나리오식으로 계획해가지고 실행에 옮긴 결과가 오늘날 친노가 어떻니, 민주 진보 개혁이 내렸니 하는 것까지 자기네들은 다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이 오늘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이런 현상,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뭐냐면 이 자유에 발음을 노무현 대통령 발음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많은 종교 지도자, 지식인, 법조인, 언론,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세력, 양심 세력, 모조리 죽은 대한민국으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토함 좀 잠깐 가. 개표보장 국정원 개입 시발단 총체적 부정선거 홍보전 서명전입니다. 국정원 개입, 네. 개표부정 시발단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